예, 방금 소개받은 분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장님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장님 우리 진행을 좀 도와보려고 조금 나름대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오니까 또 몇 번은 중간에 제가 봤던 분들도 계셔서 꼭 제가 친정에 온 느낌도 들고 또 3, 4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진행이 상당히 힘들 때였었고 그때 모습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꼭 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동료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북경대학교에서 중국어니 우리도 옛날에 대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경대학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한국식으로 하고 북경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종합대학이고 저는 거기 국제관계학원이라고 학원이 무슨 뭐 사설학원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카레지죠. 그래서 학부를 이야기하고 학원이에요. 국제관계학원은 국제학부하고 정치외교학부가 합해진 거기서 국제경제하고 중국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는 92년에 그 한중수교가 8월달에 이번 달에 됐는데 바로 10월달부터 중국이를 모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93년에 한국 우리 그때 1기 주재원이라고 해서 수교되고 처음으로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23, 4년을 중국하고 관련된 기업체 또 여러 가지 이런 단체 지금 북경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일들을 중국 23년도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제가 23, 4년을 중국하고 살면서 느꼈던 그런 중국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이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죠? 그 리모컨 페이지 다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국을 막연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 그다음 중국 사람, 또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56개 민족이 지금처럼 끈끈하게 어쨌든 역사를 써오고 있는 그 중요한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재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 중국의 정치 권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정치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중국을 오해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좀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제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게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중국이 어떤 경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이라는 큰 이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이행해 나가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게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제 중국의 국기입니다. 이 공산국가들은 대부분이 별을 많이 씁니다. 이 큰 별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중국 공산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 인구가 한 14억 되는데 그 중에 9천만 명이 공산당원이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이 공산당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그 중에 99% 정도가 한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민족 개념하고 중국의 민족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피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만큼 세상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한지에서 이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유방이하고 항우가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유방이 한 나라를 만들죠. 그때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나라로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가 같은 게 아니고 문화의 공동체죠. 같은 커뮤니티. 그래서 중국의 민족은 이런 특히 한족은 문화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수민족은 다릅니다. 소수민족은 우리하고 똑같이 피로 맺어진 민족이고 한족은 문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하고 이민족이 이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를 합니다. 지금은 한족이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라 한족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족이 지배하면 한족이 좀 줄죠. 아무래도 이제 출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족도 사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이런 그 이민족 역사와 중국의 이민족 역사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족 분열 때문에 중국이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분간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한 6천 년의 시간을 이렇게 56개 내지는 최소한 여기에 근접하는 그런 민족들이 더불어서 이루어진 나라, 이게 바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면적이 세계 3위들이 있고 4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개의 나라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서 이 접경 국가의 면적을 산입시켜버리면 세계 3위가 됩니다. 이게 미국보다 커지죠. 근데 이걸 빼버리면 미국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3위가 될 때도 있고 4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미국하고 중국의 이 모양새, 그 다음에 미도, 전반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보다 중국은 97배가 큽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97배. 중국의 인구는 지금 13억 8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3, 4천만 명을 더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80년부터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근데 작년부터 없어졌죠. 산화 제한 정책은 도시 가정인 경우는 한 명만 나요. 한 명. 시골이나 아니면 소수민족은 2명까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골이나 소수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이 농번기에는 바빠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농한기가 문제입니다. 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애밖에 없어요. 이제 3명 때부터는 얘를 호적에 입적을 못 시켜요. 근데 입적을 시키려면 페널티를 내면 됩니다. 이 페널티가 그때 당시에 한 가정이 평생 저축을 해도 페널티를 다 못 내요. 그러니까 입적을 시킬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공기입니다. 이 인구가 한 2천만 명 돼요. 이 사람들은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지금 법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고 또 워낙에 이 중국이 산간 벽지가 많다 보니까 센서스에 안 잡히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센서스 과정에도 fun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 4천만 명 정도를 더해줘야 중국의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멈 중국의 인구는 14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행정구역도 겸 지형도입니다. 중국은 여기 보시면 이 23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 대만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대만은 싫어하죠. 그래서 대만을 빼버리면 22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북 쪽에 흑룡과 빌림, 원형 이런 데가 있고 이 직할시가 4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북경, 선진, 상해, 중경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직할시의 평균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 직할시 인구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경만 해도 이 경기도 면적하고 같습니다. 북경 인구가 2,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중국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맞다이로 보는, 죄송합니다. 이 조금 표현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국의 숫자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97배가 크고 인구가 거의 30배가 많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아시민이라고 그래서 서빙 한번 하시죠. 중국의 이 지형을 이해하려면 이 왼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아주 서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반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손턱 있죠. 빈턱 여기 이렇게 조금 올리세요. 이렇게 치켜 세우고 그럼 이쪽이 좀 낮아지죠. 그 약간 또 밑으로 이렇게 쏟으십시오. 이게 바로 중국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서쪽이 높아요. 그리고 동쪽하고 남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오른쪽이나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하면 개마고원, 이 불 다시 꺼주시죠. 우리 집으로 하면 개마고원 여기 있는 청해라는 데는 이게 이 중국은 청장고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장고원. 혹시 참하고도 들어보셨어요? 그거 시작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개마고원이고 여기서 물이 발원을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산동성으로 나가는 게 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상해로 빠져나가는 게 장강이고 마지막으로 물론 청장고원이 시작하지 않지만 울남에 시작해서 빠져나가는 게 주강인데요. 이 세 개 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황하 문명입니다. 예, 중국의 문명이랑 문화를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이 황하를 따라 여행을 해보시면 되고 우리도 이 황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황천을 간다 그러죠. 이게 황하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과거에 중국이 황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장강인데요. 이 선의 왼쪽 부분이 장강 상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류, 여기가 하류인데요. 이 장강 중하류에 중국 경제의 4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강은 중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대표적인 도시가 상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양자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양지강. 그 양자강은 이 장강 하류 부분, 이 부분을 양자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강하고 양자강이 같은 건 아니고 장강의 하류 일부분이 양자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 여러분들이 요즘에 중국 참 많이 발전해서 사는 이 지금의 중국은 이 주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도소평이 1978년에 개방을 할 때 중국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을 이 주강 끝에 있는 게 광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옆에다가 경제특구라는 걸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심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지역이 중요하냐? 바로 앞에 홍콩하고 마카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건성에 가면 하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샤먼. 이 앞에 대만이 있습니다. 이쪽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개방입니다. 이 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집니다. 중국은 이 등소평이 이 주강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장강은 이 강택민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후진타오, 호금도는 이 황하 쪽을 만들죠. 황하래만. 지금 시진핑은 이쪽 중서북부하고 동북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은 이렇게 동남연안을 따라서 발전해 왔는데 지금 중국은 이쪽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쪽. 이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중국의 경제 개발은 대충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하고 장강 이 중간에 있는 땅, 이 땅이 여러분들이 삼국지에서 봤던 중원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중국이고 물론 지금도 이 고대 중국의 역사가 여기에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주 파란 우리나라의 38선처럼 보이는데요. 이 위가 애휘, 등충이라는 데인데 이 선이 중국 경제를 이분하는 선입니다. 우리나라 38선처럼 아주 이분을 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중국 인구의 94%가 삽니다. 왼쪽에는 인구의 6%만 삽니다. 우리 사장님 보실 때 왼쪽에는 왜 6%밖에 못 살까요? 인구가? 산악이고 그럼 산악이면 뭐가 없을까요? 농업이 없습니다. 그 다들 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진행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아주 맑은 공기 일주일 먹다가 죽고 싶으면 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냥 일주일 있다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여기 물이 없어요. 사막지역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중국 경제에 그래서 95%가 존재합니다. 왼쪽에 중국 경제의 5%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여기 신강이라는 데가 이 5개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여기 22개 대만 빼고 4개 직할시 5개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강 우룬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장이라고 되어 이게 티벳입니다. 티벳. 그 다음이 내몽고, 그 다음 광서, 영하 이 5개 자치구. 이 자치구는 동일 지역에
소수민족, 동일 소수민족이 1000만 명 이상인 지역을 자치구라고 합니다. 이 자치구가 5개가 있어서 이 5개를 합하면 5개를 합하면 22개, 4개, 9개, 5개에서 31개 성급, 우리 식으로 독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아까 중국이 우리보다 몇 배가 크다고? 97배. 그러면 31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개 성은 우리보다 몇 배가 클까요? 그렇죠. 중국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31개 성이고 한 성은 대한민국보다 3배가 큽니다. 물론 인구도 거의 비슷하게 3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는 그 지역이 5% 경제력이 없는데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자, 이 경제를 보면 독립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족 개념으로 독립하고 싶은 열망은 강히 있습니다. 원래 티벳 같은 경우도 이 청나라 때 편입이 됐습니다. 청나라. 물론 원나라 때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다시 독립했다가 다시 중국이 복속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쪽 민족은 아니지만 당연히 민족적 개념에서 독립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중국의 행정구역도 겸 지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히 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 예, 우선 가까우신 분, 중국 어떤 나라 같습니까? 자기만 제 느낌으로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예,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한다. 예. 또 혹시 다른 뭐 중국 다른 두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저는 막연하지만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는 너무나 달라. 예, 맞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고 또 중국은 정답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답. 근데 이 정답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게 여기 제가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요. 차이나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차이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가 그것도 56개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민족이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빅 차이나 뭐 좀 그림이 좀 어설프긴 한데 우리가 EU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EU.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탈퇴해서 EU가 26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4억 좀 넘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EU의 25개, 6개 나라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사장님은 독일을 좀 많이 아시겠죠. 저는 본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객관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중국을 다 아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분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국을 전체 대변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31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중에 북경을 좀 많이 합니다. 북경. 여러분도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을 알러 가는 것이지 중국을 다 보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제일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2박 3일 관광 갔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일 잘 알아요. 아주 금방 중국을 파악합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중국만 압니다. 좋은 중국은 안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중국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지역마다 민족마다 많은 차이를 가진 나라입니다. 두 번째 중국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저 진행해 왔으니까 물리학을 좀 많이 할게요. 자, 이 안에 여기 이제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금붕어가 몇 마리 있어요. 자, 앞에 계신 분은 이 안에 금붕어가 잘 보이기를 바라십니까? 안 보이기를 바라십니까? 금붕어가 예, 여기로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속성입니다. DNA죠. 우리는 이물이 투명하고 금붕어가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어디 포장마차에 갔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천 사람이래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순천고등학교를 내려 나왔는데 순천고등학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가 확 이제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해 뭐 또 누구 이러다 보면 바로 출장까지 가죠. 예를 들어 제가 후배 같으면 뭐 선배님 제가 뭐 이리저리 갑니다. 그러고 그날 바로 진짜 평생 만나왔던 형 동생처럼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나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빨리 가까워지고 빨리 우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는 게 황토입니다. 이 안에 이 황화물이라고 치죠. 황토가 들어가 있어요. 황토. 금붕어가 있습니다. 이 금붕어가 잘 보일까요? 이게 바로 중국 사람. 아주 모호하고 애매하고 잘 몰라요. 그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을까요? 이 금붕어를. 어떻게 하면 이 금붕어가 보일까요?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물을 잡아주면 그렇죠.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황토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중국 사람을 알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우리는 친구 그러면 하나로만 친구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똑같은 친구들. 중국말로 풍요라고 그러는데요. 중국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친구라고 합니다. 풍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하고 단어 개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북 쪽에 갔습니다. 좀 더 장각 이야기를 하겠지만 북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조금씩 스타일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른 의리를 좋아합니다. 말만. 그래서 이제 우리 습성대로 동북 사람하고 만나면 첫날 아주 대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술, 좋은 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제 건화하게 되면 바로 형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하죠. 문구 제대로 안 챙깁니다. 계약하고 이제 와서 기다립니다. 답이 올 때까지. 답이 안 옵니다. 그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중국 사람과 우리의 이 단어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이 어법의 차이,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많이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건 중국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중국은 첫째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한두 달 지내봐요. 그럼 참 인품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을 호자. 그래서 하오퐁요라고 그럽니다. 하오퐁요. 좋은 친구. 그리고 한 반년을 더 봅니다. 그러면 인품도 좋은데다가 이제 신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사장님처럼 정말 이 누가 봐도 참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래된 친구, 노자를 씁니다. 노. 그래서 라오퐁이라고 해요. 오래된 친구. 마지막 한 1년 정도 되면 내가 그 집도 가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하죠. 소위 내가 마음을 다 주는 관계. 이게 한 1년 정도 가면 그때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슝디. 형제. 중국의 홍콩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날 친구를 그냥 우리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줘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습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만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상술인데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느릿느릿하다 그래서 만만디라고 했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만만디 아닙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냥 전반적인 거라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사람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국 사람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DNA 한 단어로
박수. 질문을 해가지고 바로 답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한국 사람의 제가 생각하는 DNA는 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몰딩선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배려하죠, 배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아주 대표적인 저는 소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 우리 사회에 보시 일본 사람의 이 정체성은 뭔지 몰랐습니다. 이번 사람은 그 산마의 정신입니다. 또 박수. 이게 제가 감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무사도 정신. 그래서 일본 사람은 감을 가지도 하고 활복도 하고 소위 아주 극단적 국수주의를 지향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 바로 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포용,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차장님, 오래간만에 뵙죠. 질문하려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다가 망했어요. 조금 이따 중국 이야기를 할 텐데 망했단 말이죠. 아주 거지가 됐어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 같은 체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바꾼다가 정답이죠. 근데 중국은 그걸 바꿉니다. 사회주의, 아까 가장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과거 중국은 78년까지 계획 경제를 했어요. 근데 거지가 됐어요. 소위 그 사람들의 진리는 계획 경제였죠. 모택동이 국민 10억 이상을 굶겨 죽이려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등소평은 그 진리를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국이죠. 이게 바로 중국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강, 사실 이 우리가 대부분 과거에 이제 북쪽, 장강 이북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山东, 동북 사람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답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다 전쟁만 했어요. 전쟁. 근데 장강 이남이 바로 중국의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밀해요. 소위 A형이 히스테리 있는 여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술을 뒤에 먹어요. 술도 약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면 힘들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부분 산동이나 통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망해서 돌아오죠. 어쨌든 이 장강이 성격을 아주 중국 사람의 성격을 이분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코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시라는 겁니다. 관시, 관계, 이 넷도리죠. 나의 사람. 두 번째가 이 체면입니다. 이 관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국의 현재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크게 세 개의 관시가 있습니다. 하나가 태자당이라는 게 있어요. 태자당. 들어보셨죠? 두 번째 상해방, 세 번째 공청단. 이 세 개가 지금 중국의 정치 권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관시를 지금 거의 2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 들어갑니다. 그때 순위부에, 지금 이제 순위부로 편입됐지만 순위부의 당서기가 지금 중경시의 당서기라고 있는 순정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위부에 구 당서기를 할 때 그때 현대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순정차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드디어 순정차이가 총칭 중경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대도 중경으로 갑니다. 다음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중국의 총리 후보 1호가 순정차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현대는 순정차이하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을 만나서 30년을 갑니다.
이게 바로 관시입니다. 그럼 왜 삼성은 반도체를 가지고 서안으로 갔을까요? 서안이 바로 시진핑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무부장의 고향입니다. 이 중국은 대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동할 때 보면 이 관시를 찾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여전히 망할 때까지 이 관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체면입니다. 체면, 멘즈, 내 얼굴.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잘못 표현되면 허례의식이죠. 중국 사람은 이 내 체면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중국 사람 만나면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은 항상 칭찬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지만 문화대혁명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옆에 분이 문화대혁명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비판 문화입니다. 비판. 옆에 계신 분한테 좋은 말을 안 하고 조금 예를 들어 좀 표현합니다. 씹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좋은 말로 돌아올까요? 더 강한 말로 돌아올까요? 더 강하게 받아야죠. 그렇죠. 더 발라내겠죠.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일해야 끝납니다.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상대방에 아니, 칭찬을 해야 돼요. 처음에 칭찬을 아주 칭찬을.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대충 그래도 비슷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칭찬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은 항시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국 사람이 가요. 예를 들면 말 몇 마디 해도 아주 정말 잘한다고 하고, 조금 사람이 괜찮으면 아주 대단히 인품이 좋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우리 차장님 정도 되면 한국에 더 이상 미인은 없습니다. 그 상품 예를 들면 사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사람을 공중에 붕 띄워버려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걸 믿기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냥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망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잘못했다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지만 대단히 칭찬도 잘하고. 중요한 건 이 완곡합법입니다. 완곡합법. 한국 사람들은 OK를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OK는 51%부터 100%까지 긍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한테 정수기 하나만 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100%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51%부터 출발하죠. 중국의 오케이는 49%부터 출발합니다. 이 2%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중국의 오케이가 바로 이 커이라는 말입니다. 커이. 가이.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can. 근데 이 말이 우리하고 2% 다르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해놓고 돈을 줘야 되는데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이 사람은 주겠다는 게 49%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는 51%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안 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주면 약속을 당연히 안 지킨 거죠. 이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00%가 되려면 5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100%가 아니죠. 중국말은 완전한 부정도, 완전한 긍정도, 소위 0%도 100%도 없습니다. 항시 1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전히 10%의 불가능과 10%의 가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민족이고 5천만 명이기 때문에 yes, no 확실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중국의 차이입니다. 자, 이 말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 사람? 자, 이제 간단하게 중국의 사상, 좀 피곤하실 텐데 옆에 분들 기분 나쁜 분도 계실 테고 크게 기지개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차장님도 옆에 분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요.
과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의 생각. 지금 중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 중국 사람은 이 세상이 무한한 원, 이게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우주는 무한하게 큰 원이다. 그리고 그 아래 네모난 땅, 이게 지구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지구라고 표현해서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었죠. 이 네모난 땅,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지배하는 사람이 옥황상제고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옥황상제 아들 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땅 안에 사는 사람만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동쪽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동이족이라고 그랬죠. 물론 거기 보면 활을 공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활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랑캐, 야만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짐승과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중국만이 존재하고 그리고 중국에 사는 사람만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런 자기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 사상이라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중국만이 존재한다는 그 정도로 중국을 높이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중국이 더 강대국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권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정치 권력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우리하고 중국이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어떤 두 나라가 비슷하려면 이 5가지 이 소위 팩터가 비슷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 체제가 비슷해요. 정치 체제. 근데 중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족이 지배하는 공산당 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일당 독재 체제. 우리는 민주공화국. 다르죠? 경제 체제가 같아야 됩니다. 물론 경제 체제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소유, 그 다음에 분배. 소유를 국가가 하느냐, 소위 공동으로 하느냐, 내가 하느냐. 그걸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 근데 분배를 어디서 하느냐죠. 분배를 국가가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하느냐. 그거를 시장경제라고 하고 계획경제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시장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여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경제 시스템도 다릅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 같아야 돼요. 역사가. 우리가 중국이 됐거나 중국이 우리가 됐거나. 근데 약간씩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된 적도 중국이 우리가 된 적도 없습니다. 네 번째가 이 말이 같아야 돼요. 말.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완벽하게 한자 문화권인 건 맞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하고 언어가 같다면 여러분들 중국어 배우려고 애쓸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사람들 중국어 잘합니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다.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마지막 하나 비슷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과거에다 농경 문화를 해서 살았고 대부분의 농경 문화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문화가 비슷합니다. 근데 제일 착각하는 게 가깝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중국이 우리하고 가까울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중에 4개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 결론은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이런 중국이 이 정치체제를 보면 공산당인데요. 1921년에 만들어서 지금 9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9년에 이 충북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써왔어요. 지금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약자로 충북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신중국. 그래서 과거 중국하고 구분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중국을 적성국가라고 해서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약자입니다. 소위 국가로 인정을 안 한 거죠. 물론 지금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 모택동에 있던 소위 중국을
거지, 아주 그 다음에 피폐한 나라로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약진 운동,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약진 운동은 못 사는 나라가 잘 살려면 첫째 옷, 가발,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주 생필품을 만듭니다. 경공업.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수출해서 벌어가지고 인건비 따먹기로 그래서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으로 발전하죠.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중국은 거꾸로 갑니다. 냉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중공업 무기를 만드는데 우선 집착해요. 소위 철공소에서 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62년에 3천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거지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이 집안을 탈탈 털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자식한테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위 주체사상이나 이런 걸 가르치면 되죠. 그게 문화대응입니다. 소위 대학을 보내질 않아요. 학교를 문을 다 닫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옆에 계신 결혼을 하시겠지만 뭐 결혼하셨습니까? 중간에 우리 예를 들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죠. 저렇게 예쁘신 분을 도시에서 학교 나오고 그리고 아주 곱게 큰 분을 시골 산골로 보내버립니다. 이걸 하방이라고 해요. 하방. 거기서 모승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학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문화대응입니다. 소위 국민들의 모든 문화 수준을 제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77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끝으로. 근데 이 모택동이 잘한 건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건국했다는 것. 또 하나가 여기 두 번째 황제 등소평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아주 잘한 두 가지입니다. 이 중국은 왕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대 황제입니다. 건국 황제죠. 2대 등소평, 3대 강택민, 4대 호건도 지금 시진핑 이렇게 5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8년도에 등소평이 소위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의 그 거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피폐해진 국민들한테 개혁 개방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중국의 전체 이 모든 조직을 다 포함한 조직도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이게 바로 국가조직입니다. 중국은 크게 공산당 조직이 있고 국가조직이 있고 의견 수렴 조직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 조직, 이 중국 이거를 약자로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전회라고 합니다. 중전회.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약자로 전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민정치협상회를 약자로 정협. 그래서 이 전인대하고 정협을 합해서 양회라고 합니다. 매년 3월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유심히 보시면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그 1년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산당이 중전회를 엽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계획을 확인하고 내년의 계획을 다시 상정시킵니다. 이게 중국에서 제일 큰 두 개의 국가 행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철저하게 국가 조직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행이 국유회사라고 치죠. 우리 사장님 계시지만 사장은 이 국가 행정조직에 속합니다. 우리 부부로 따지면 엄마에 속합니다. 아내. 그리고 이 공산당이 남편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진행의 사장이나 오너는 소위 사장은 결국 여기 있는 국가조직에 속하고 진행의 당석이, 이 공산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 당석이라고 해요. 진행 당석이가 1인자입니다. 내부적인 회사 경영은 우리 사장님도 하시지만 대표성은 당석이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당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국의 관시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중앙정치국. 다음에 중국의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중앙정치국의 위원이 누군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사람이 현재와 미래 권력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정치의 대표는 여기 있습니다. 상무위원. 여기 이게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조직을 보면 이 상무위원회가 우리나라 입법부입니다. 국회. 이게 14인구에 2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에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의 비례로 보니까 굉장히 적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되게 많죠. 네, 국무원, 이게 바로 행정부입니다. 이 국무원은 총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국무원의 총리하고 이 국가주석이 맡은 일이 아주 이원화되어 있어요. 국가주석은 국내정치, 그 다음에 국제관계, 군권 이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는 이 국무원의 총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민법원인 이 검찰은 이게 바로 사법부, 그리고 이게 이 군대입니다. 여기 있는 이건 의견 수렴 조직입니다. 중국의 가장 높은 직위는 여기 보면 공산당 총석이,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주석이 있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이 볼 때 이 세 자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서열상. 예를 들어 지금은 같은 사람이니까 다 시진핑이니까 뭐 다 시진핑이 높죠. 근데 이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세 자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같습니다? 총석이 같이. 총석이. 혹시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북한을 한번 생각해, 북한. 네? 그렇죠. 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왕조의 힘은 군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위 정확한 서열, 명실상부한 서열 1위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물론 다 하고 있죠, 지금. 과거에 그 등소평은 한 번도 국가주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황제로 남아있는 것은 계속 이 군사위원회 주석을 했어요. 자, 이게 중국의 국가의 모든 조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괜찮습니까? 강의 재미있으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제 전공 분야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중국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이야기하느냐죠. 그러니까 51%를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긍정론에 51%의 초점을 둡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도 그 51%의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중국이 51%의 부정론이 된다면 우리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물론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도 최소한 30년은 중국이 긍정적으로 갈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중국과 한국을 좀 비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건 너무 중국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51%의 중국 긍정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그쪽 진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중국의 부정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긍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아주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은 오택동이 77년에 죽을 때까지 아주 국가를 거지로 그리고 국민의 수준을 피폐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죽어버립니다. 78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이었을 때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의 어떤 절반인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과거에는 물론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대단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역사책 속에서 배웠던 중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이는 중국으로만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대신하느냐? 바로 서구가 대신합니다. 그 중에 미국이 대표적으로 대신합니다. 4350년 한국 역사에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 드디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중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금도 어느 부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토가 됐어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다시피 제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게 바로 당나라 때부터입니다. 대당제국. 618년에 중국 대당 저희 당나라가 건국을 이루고 우리도 물론 이 영향으로 통일이라는 걸 맞습니다. 어쨌든 당나라가 618년에 만들어지고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청나라 멸망 100년 전까지 1820년에 중국의 1인당 당시 GNP가 세계 GNP의 32%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36.5%. 정말 슈퍼파워인 국가였어요. 슈퍼파워. 그래서 618년부터 1820년까지 1200년 동안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역사에 가끔씩은 수직적 관계로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민족은 없다. 여러분들 청나라 우리 실학파 잘 아시죠? 실학파가 중국을 갑니다. 그렇게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만주족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지원이 열아이를 쓰러 갈 때 북경에 가보시면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자금성한테 전문이라고 해서 손님이 오면 거기 그 밖에 이제 여각에서 머물다가 왕이 부르면 갑니다. 근데 대기를 해도 불러주지를 않아요.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성덕이라고 열아입니다. 그게 열아입니다. 과거의 지명이 열아. 거기를 가면서 쓴 일기가 박지원의 열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 보시면 얼마나 중국이 소위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학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니다. 중국에 대해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은 200~300년 전만 해도 거의 똥하고 같이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유방을 다 드러내놓고 살았어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 중국이 왜 그럼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느냐? 바로 아편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1820년까지 모든 세계 무역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서구의 당시 통용화폐가 은입니다. 은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대가 바뀝니다.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배경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편을 인도를 통해서 홍콩에 풉니다. 그리고 그 아편을 황제까지 피웁니다. 그리고 중국은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대외전쟁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이 성립이 되고 개혁개방이 될 때까지 140년 동안 아주 계속 무너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책 속에 배웠던 중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혁개방을 하고 지금은 세계 2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경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2000년에 미국하고 중국의 GDP, 국가 GDP의 규모 차이가 11배였어요. 11배. 15년 전에. 지금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따라갔어요. 15년의 시간이에요. 우리하고 92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하고 중국의 1인당 GDP 차이가 32배였습니다. 지금은 24년 만에 3배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좀 이따가 시간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중국의 이 미래 경제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2030년이 되면 세계 GDP의 30%를 중국이 차지한다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동의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하지 않으면. 자, 그럼 다시 중국은 경제에서만큼은 슈퍼파워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15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나이를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중국의 경제 총량하고 저희 GDP 규모하고 미국의 GDP 규모가 중국이 조금 더 추월한다는데도 거의 동의합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이런 중국을 만들려고 하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덩쇼평입니다. 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처절하게 망가진 중국을 100년의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전반부 30년은 날아갔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건국해서 2049년까지 100년 동안 중에 전반 30년은 없어졌기 때문에 70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70년을 2050년에 맞춥니다. 세 단계로 자르죠.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어떤 왕조든 간에 전반부 100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공부하셨겠지만 전반부 100년보다 화려한 왕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조선, 고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왕조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온포입니다. 거지가 되어 있으니까 197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50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54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5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78년이면 24년이나 더 지났을 때 중국의 GDP는 그대로입니다. 150불. 정말 거지죠, 거지. 그런 거지의 나라, 소위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한테 먹고 입고 자기 해주겠다는 게 온포입니다. 이 목표가 1000불이었어요. 1000불. 이 1000불을 2000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1995년에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지금의 시절입니다. 이 소광이라는 말은 육아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희망하죠.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1인당 GDP 목표가 8,000불이었어요. 그 8,000불을 2015년 작년에 달성합니다. 이 8,000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8,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화를 혁명합니다. 문화. 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잘 팔릴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잘 팔릴까요? 그것도 시간의 게임일 뿐입니다. 중국이 제도적으로 조금 더 오픈시켜주고 좀 더 소위 그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더 우리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창조력을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이 2015년에 드디어 8,000불을 달성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제분의 미래. 중국이 2050년에 계획했던 1인당 GDP가 3만불이었습니다. 근데 2050년까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고 2030년에 1인당 GDP를 2만불이라는 데는 거의 동의합니다. 2020년에 12,000불도 거의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하죠. 자, 이때 중국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중화 사상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중국에 가시면 중국의 꿈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입니다. 중국 몸이라고. 이게 바로 중화 사상이 실현되는 시절입니다. 중화 사상이 실현되는 저희 중국의 꿈은 경제적으로 누구도 중국에 범접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게 2050년의 중국의 목표, 이게 바로 대동입니다. 이게 동양사회의 유토피아죠. 물론 철학적 개념이라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목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2030년에 중국이 2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IMF를 맞습니다. 근데 96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거의 2만 불에 접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19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나서 작년 1인당 GDP가 아시다시피 27,000불 정도 됩니다. 중국은 95년에 1,000불이 나라였습니다. 작년에 8,000불이 됩니다. 8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법으로 우리 빨간 옷 입으신 분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들이 약속하는 거 빼고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시간 관계상 3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그냥 3만 불이라고 치죠. 좀 더 쓸까요? 자, 3만 불에 5천만 명이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14년 이후의 세상입니다. 2만 불에 15억이 있는 중국. 두 나라는 과연 어떤 관계로 바뀔 것 같습니까? 24년 전에 32배의 GDP를 가진 대한민국. 지금은 3배로 바뀌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보는 모든 건물은 20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20년의 세상은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14년 이후에도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겠지만 자제분들한테 중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리고 미리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로서 또 앞에 간 선배로서 해야 되는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이 망할까요? 10년 내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중국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속, 우리가 항식을 해요. 대통령만 되면은 성장, 지속, 뭐 이런 말, 가능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그게 4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어떤 나라든 경제 성장을 할 때는 3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무역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서 흑자를 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SOC나 이럴 때. 저희 정부가 재정을 지출을 하죠. 세 번째는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소위 내수가 살아나서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이 소위 수출이냐 무역이냐 아니면 투자냐 소비냐 이 3개가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80% 이상의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할 투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까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느냐? 어떤 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계속 가지려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창조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창조적 기술. 그러면 계속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은 기술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창의, 모방. 우리는 어떤 기술이 대다 줄까요? 여러분들 볼 때 이 삼성 스마트폰이 이게 창조입니까? 이거는 창이죠, 창. 소위 말하면 이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은 다 인텔이나 다른 겁니다. 근데 소위 포장을 잘하는 거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창이죠, 창. 우리나라가 창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도 결국에는 돈과 시장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년 내에 삼성 반도체를 이기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 과거에는 기름이었어요. 기름, 원유.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그럼 창의로 버티는 기술은 결국에는 자본과 시간이 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창조적 기술도 없어요. 그럼 뭘로 수출을 해야 될까요? 임금비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기술도 떨어져요. 수출 못하죠.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지폐를 소위
말 그대로 지폐를 종이로 만드는 거죠. 화폐를 지폐로 만드는 거죠. 화폐를 지폐. 다시 말하면 IMF나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돈가치를 확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죠. 그러면 1대 1100 했던 돈을 1대 2000으로 바꿔놓습니다.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내려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못 느끼죠. 근데 국민소득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국민소득이 안 올랐을까요? 우리나라 돈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92년 3년에 1대 700 했습니다. 1대 200, 700 사이. 지금 얼마입니까? 1대 1100, 1100 사이입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70, 80%가 돈이 떨어졌어요. 왜? 그만큼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절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왜 화폐가 자꾸 올라갈까요? 우리보다 국가 경쟁력이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돈을 다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걸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황형 흑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지속되죠. 이제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이제는 적자로 바뀌겠죠. 불황형 적자. 이게 바로 무역 의존도의 아주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어떤 나라는 발전하려면 도시화가 안 돼 있어요. 도시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OECD 중에 도시화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주 살기 좋죠. 깔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에서 도시화는 필요악입니다. 도시화가 끝나버리면 정부가 더 할 투자가 없어요. 더 낼 길도, 더 뚫을 굴도, 더 지을 항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OECD 중에 두 번째 도시화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 MB가 4대 강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고용을 좀 만들어 보려고. 물론 아주 잘못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게 바로 도시화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그러는데요. 더 이상 국가에서 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가 고령화입니다. 이 OECD 중에 우리가 고령화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보다 빨리 갔던 나라가 일본이죠. 2040년이 되면 2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현업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25세부터 65세까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럼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세 사람을 그냥 온전히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향시 지향하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그것도 유럽식 복지국가입니다. 이 유럽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고령화의 함정은 복지국가가 못 된다는 게 있어요. 복지국가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인구가 계속 늘어야죠. 세금을 계속 막 더 내주면 됩니다. 아니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원이 많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 퍼내도 되는 CL가스가 있거나 히터가 많거나 계속 파내도 되는 자원이 있으면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만들 수 있죠. 대한민국은 생산인구도 감소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벽으로 감소합니다. 자원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할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하고 자식 피를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서비스업, 이 서비스라는 것, 소위 사람이 하는 행위로는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입니다. 사장님도 독일에 계셨고 또 여러분도 다른 나라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서비스하는 이 행위,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 또 예를 들면 모든 그런 행위는 대한민국보다 잘하는 나라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 근데 굉장히 기계적이죠. 우리는 정이 있습니다. 정.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바로 이 정입니다. 정. 근데 이게 서비스의 근간은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서비스의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면 특히 이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금융이죠. 은행, 보험, 증권. 대한민국이 세계화된 은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나와보시면 우리나라 그 KB 뭐 신한 다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려는 게 대형 슈퍼마켓이죠. 중국에 와서. 근데 우리 사람도 아시겠지만 동네 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안 뺏기려고 남 집 그냥 그 가는 손님 뺏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경 상해 말고는 이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 붙어서 불편해서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금융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이 네 가지 요소 반드시 중에 한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 중에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화. 지금 중국은 54%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90%가 넘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정도의 도시화가 되려면 40년 이상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중국의 자본시장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눌하고 미숙하죠. 근데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시장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미래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 게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일정 선상에 올려놓고 지금부터 다시 대한민국을 그려가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20대 초반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가발전 목표까지 하고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이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중국은 뭐 형편없죠. 특히 2박 3일 다녀오신 분들 보면 뭐 도로에 말, 개, 차 뭐 같이 다니고 또 가끔 역주행도 하고 아주 뭐 참 형편없는 나라더라. 어떻게 저 나라가 미국이 될까? 참 그 뗀놈들은 뗀놈들이야.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을 뗀놈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냥 역사의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을 뗀놈, 짱깨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 당장 중국 14억이 27,000불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국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24년) 전에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 황제였습니다. 국경 시장도 예를 들어 뭐 좀 표현이 맞아 우리 사장님 국경 가서 공항 나오실 때 국경 시장에 마중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IP 통로로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경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도 국장도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1인당 GDP가 28,000불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나라의 국민 수준은 문화 수준은 의식 수준은 GDP에 정밀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괜히 기가 죽을까요? 왜 일본 가면 그럴까요? 다 GDP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GDP를 맹신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보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중국은 정답입니다. 중국은 8,000불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못할 수밖에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나라 GDP가 얼마여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정도의 GDP였겠죠. 세상에서 거의 최악의 형편없는 나라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중국을 그냥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되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일까요? 바로 중화사상이죠. 15억이 5만 5천 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1인당 GDP로 미국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둘 다 망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대신 국가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지 1인당 수준이나 GDP가 서구의 어떤 나라를 중국이 따라간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정도 따라가려면 최소한 유럽의 어떤 나라만 따라가려고 해도 50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중국이 잘 버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을 볼 때 지나가는 중국을 볼 때는 앞에 10%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90%는 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하고 그냥 다 흘러갑니다. 왜 10%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중국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하고 세상을 같이 살아갈 겁니다. 중국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90%를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국을 판단하죠. 중국은 지금 그 10%의 나라를 10%의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전면적 소강사입니다. 아까 소강 이 말은 인간적인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중국이 그 모양 꼴이냐 말 그대로 돈만 벌면 됐어요. 거지가 그리고 머릿속에 되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준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중국 가보시면 벤츠를 타는데 아주 농부가 벤츠를 타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사람답게 되겠다는 거죠. 1인당 GDP를 2020년까지 12,000불로 올리겠답니다. 거의 실현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경제만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이런 모든 사회 영역을 다 고루고루 발전시켜서 여기 계신 우리 한국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2022년까지 시진핑이 추구하는 국가발전 목표입니다. 전반적인 앞으로 70년 드라마를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경제발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대1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왜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 실크로드는 다 아실 테고 이 위에 있는 이 빨간 선 이거는 육상 실크로드입니다. 이게 한나라 때 만들어진 한 무제 때 만들어진 실크로드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해상 실크로드 이거는 명나라 영락대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중국의 아까 2022년까지 이후에 중국이 지향하는 모든 전략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해 있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전체 세계 GDP의 약 3분의 1 정도를 여기서 소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입니다. 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1대1로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위주의 경제권을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후진국의 경제로 세상의 세계 경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IMF를 AIIB로 대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RCEP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 TPP나 RCEP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두 개를 다 들 것이냐, 뭐를 먼저 들 것이냐 고민 많이 한 건 아마
시민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당장은 TPP가 좀 더 큽니다. 규모가. 근데 이건 선진국 위주라면 RCEP은 중후진국 위주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RCEP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쨌든 이건 앞으로 중국이 또 중국은 이 경제벨트 속에 자원 외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나 되고 미국하고 담덩어리 비슷한데요. 1인당 이 자원량은 미국이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미리 자원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벨트 1대1로 안에 그런 그 자원 외교까지가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국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